그래서 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70m인데 요 방이죠. 지난번에 보셨지만 프스케 방. 그러니까 아모레는 큐피드죠. 큐피드와 프스케 방인데 우리가 봤지만 빌라 파르네시나에도 프스케 로지아가 있듯이 그걸 거의 말하자면 모방을 했는데 훨씬 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야하게, 예? 그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뭐 포르노에 가깝게 장식을 했단 말이죠. 이 중에 이제 그 중에 하나방이 제일 큰 방이 여기 있는 요 방이 제일 큰데 요 방이 이 말들의 방입니다. 종마. 그래서 이렇게 종마들 곤차가 가문이 종마 사육으로 유명하거든요. 말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렇게 말들의 초상화를 그려고 장식을 했는데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종교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기독교 관련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세속적인 주제. 여기는 말들 이렇게 말들의 초상화 굉장히 유명한 종마인데 이 곤차가 가문이 자랑하는 그 종마들 이런 종마들의 초상화를 이 폴에 여기 홀에다 그려놓고 이 방이 제일 큽니다. 그 바로 옆에 지난번에 우리가 일부만 봤지만 푸스케 로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푸스케 로지아를 푸스케 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약 사각형 정사각형 정도인데 요건데 정인데 10m가 좀 넘습니다. 사면이 10m 조금 10m에서 12m 정도 사이 되는데 보시면 위는 약간 둥근 천장이에요. 근데 보시면 좀 정신이 없죠. 굉장히 정신인데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천장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뭐 정말 아까 우리가 빌라 파르네시나의 그 프스케 로지아에서 봤듯이 남녀들의 나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면이. 그러니까 프스케 이야기죠. 원래 프스케 이야기는 대개 이제 이런 그 사랑 이야기나 이런 것은 오비디우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라든지 로마의 작가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이건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가 아니라 2세기 오비디우스는 1세기의 작가고 2세기에 아플레이우스라는 그러니까 로마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내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황금당나귀라는 번역으로 했는데 원래 제목은 이것도 변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를 좀 더 세속적으로 발전시킨 아플레이우스라는 2세기 로마 작가의 국내에는 이게 영어권에는 우리나라한테 영어권에서 보니까 영어권에는 황금당나귀라고 번역돼서 우리말도 황금당나귀라는 그 장편 소설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원래 원제목은 변신 이야기,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를 마지막 모사해서 더 자세히 발전시킨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푸스케 이야기죠. 그거는 그 빌라 파르네시나에 있는 푸스케 로지아도 마찬가지고 여기 팔라초 테에 있는 푸스케 방도 똑같은 아플레이우스의 황금당나귀 또는 변신 이야기에 나오는 푸스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그 빌라 파르네시나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남녀의 누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숙한 여성의 이야기거든요. 푸스케가 엄청난 미인인데 그 큐피드랑 사랑을 나눈다면은 계속 큐피드한테 말하자면 그 변심을 하지 않고 그 일편단심 큐피드를 찾다가 결국 시련을 겪다가 결혼에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정숙한 여인의 이야기다 말이죠. 물론 거기에 그것을 묘사하는 그림들은 굉장히 관능적이고 여기는 그 빌라 파르네시나에 비해서 팔라초테는 관능적인 정도가 아니죠. 지난번에 보셨지만 완전히 포르노라고 불러 마땅한 그림들이 몇 점 있는데 하여튼 내용은 궁극적으로는 푸스케가 일편단심 큐피드를 쫓아다니다가 그 시어머니 말하자면 비너스죠.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을 이겨내고 결국 사랑을 쟁취한다. 그러니까 정숙한 여인. 지금 이제 우리가 21세기에 살지만 15, 16세기의 이탈리아 뭐 이런 데서 여성의 역할은 정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은 외출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갈 수 있는 장소가 그 자기 집 그리고 교회, 그러니까 성당 겨우 이 정도였습니다. 그분 이제 무슨 파티한 데 갔죠. 파티한 데인데 그거 빼놓고는
잘 외출이 불가하고 여성에게 요구되는 유일무이한 덕목은 정조였어요. 정숙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뭐 그런 초상화 봤지만 정숙할수록 아름답고 아름다울수록 정숙하다. 정숙한 여인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아름답게 그리면 정숙하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하여튼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정숙한 여인상. 그래서 이제 그 빌라 파르네시나가 아고스토 키즈랑 그 애인의 거기는 결혼에 성공했죠. 그 애인이 베네치아 출신이지만 신분이 굉장히 낮아서 뭐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도 들렸는데 하여튼 결혼했습니다. 같이 오래는 못 살았어요. 1519년에 결혼했다가 1520년에 아고스토 키즈가 라파엘라가 죽은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랬지만 하여튼 결혼에 성공한 경우고 여기는 이 페데리코 곤차가 페데리코 백작이 자기 그 신하 그러니까 귀족이죠. 귀족의 유부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유부녀를 위해서 지은 거니까 그런 면에서 빌라 파르네시나랑 이 팔라초테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유부녀를 위해서 지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엄마 이사벨라 데스탈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소위 여걸 중에 하나죠. 이사벨라 데스탈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결혼을 못합니다. 결혼을 못하는데 하여튼 이방이 굉장히 관능적으로 그 장식되어 있는데 그걸 좀 보시겠습니다. 우선 천장을 보죠. 이렇게 보시면 사변 정사각형 사면이 있고 위에 천장이 있습니다. 천장이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 빌라 파르네시나에서 본 천장하고는 비교가 할 정도로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여기 이제 여기에 중앙에 정사각형 약간 둥그런 천장인데 궁융이라 그러죠. 약간 둥그런 천장인데 정사각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4개의 반팔각형이 있습니다. 팔각형의 반들이 4개 있고 팔각형이 8개 그리고 12개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매너리즘 장식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매너리즘을 얘기할 텐데 매너리즘 장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하여튼 중앙에 정사각형이 있고 여러 개의 칸도로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노란색이지만 스투코 일종의 석고 우리 그 조각상들 볼 때 조각상을 들어보면 돌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 스투코라는 겁니다. 스투코에다가 금박을 해가지고 요거를 구분했습니다. 둥근 천장을 스투코를 발라가지고 그걸 금박을 해서 구획을 나누고 천장 전체를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들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스키 이야기는 그래서 여기서 프스키 이야기만 있냐? 아닙니다. 신화에 관계되는 다양한 사랑에 관계되는 주로 사랑에 관계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프스키에 관련 이야기는 여기에 르네트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프스키의 방이라고 하지만 사랑에 관련된 다양한 도상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가운데 이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요 정사각형 이걸 보시면 맨 처음에 잘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단축법 사람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주 극단적으로 단축법을 썼습니다. 이 중앙에 있는 장면이 뭐냐? 프스케랑 큐피드랑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프스케랑 큐피드랑. 그래서 여기 이 옷을 벗고 있는 게 이때만 해도 남자들이 되게 옷을 벗고 있었죠. 남자들이 되게 이제 그 경계가 여성 누드가 훨씬 많아지는 전환점이 16세기 후반입니다. 그래서 17세기 가면은 완전 여성 누드들이 많아지는데 서양 그림에서 아직까지는 남성 누드가 많아서 프스케가 있고 여기 큐피드가 있고 프스케가 있고 결혼식을 하는 광경인데 극단적인 단축법을 썼죠. 사람들이 하늘에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보시면 여기 프스케가 보이죠. 그래서 아래에서 프스케를 붙였습니다. 큐피드. 그 다음에 프스케는 옷을 입고. 그래서 둘이서 결혼식을 거행하는 장면인데, 요런 것들 어디서 봤습니까? 요런 거. 프스케가 있고, 큐피드가 있고, 프스케 있고, 남자들이 있고, 그런데 남성의 성기를 아주 과감하게 그렸죠. 남자가 서 있으니까 아래가 보이니까. 그래서 이건 뭡니까? 바로 여기 요 공작궁 만토바 공작궁 나중에 공작이 1530년에 공작이 되는데
만토바 공작궁의 일부에 만테냐가 그린 만테냐가 1460년대 70년대 한 50년 푸스케의 방은 1526년에서 28년까지 장식이 됐거든요. 요 방이. 요 방 전체가 1526년에서 28년까지 2년 동안 장식이 됐는데, 물론 그 줄리오 로마노 혼자 한 건 아니죠.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했는데, 요 맨 중앙에, 천장의 맨 중앙에 있는 그림은 단축법을 아주 극단적으로 썼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삶이 완전히 붕 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요새 영화 기법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안드레아 만테냐가 만토바 공작 그 성의 일부인 산 조르조 그 성에 있는 부부의 방 또는 그림의 방에 보시면 그죠? 하늘이 뚫려 있고 어린아이들이 아랫도리를 드는 채 공중에 붕 떠 있는데, 이거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간 거죠. 아주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그 만토바 공작궁에 있는 궁전, 그 아래쪽에 팔라초테는 1460년대 만테냐가 그린 이런 그림, 이 단축법, 이걸 단축법 하거든요.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거를 영어로는 from below to above 합니다. from below to above. 뭐 영화 영어로는 로우 앵글 샷, 아주 극단적인 로우 앵글 샷이죠. 그래서 그걸 발전시킨 건데, 그거보다 더한 것은 이제 더 나갑니다. 더 나가는데 그건 나중에 보실 테고. 그래서 그걸 발전시키다. 그래서 또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1460년대, 70년대 만테냐가 바로 여기 있는 공작성의 일부의 그 방에 그린 거고, 우리가 봤습니다. 팔라초에 때는 그걸 썼는데, 또 하나 영향을 받은 게, 이게 코레조라고 16세기 후반, 16세기에 활동한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바로크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는데, 이게 대성당의 중앙 돔을 장식한 그림입니다. 대성당에. 나중에 좀 자세히 보시겠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이게 파르마 대성당의 중앙 돔, 완전히 둥그런 돔의 천정을 장식한 성모 승천이라는 굉장히 그림입니다. 요 그림이 1526년에서 30년에 그렸거든요. 1526년에 30년에 그래서 요 그림 전에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 줄리오 로마노가 푸스케 방의 천장에 그린 이 그림은 큐피드랑 푸스케의 결혼식을 아주 극단적인 단축법을 사용한 이 그림은, 멀리서는 만테냐의 이 그림, 그리고 가까이는 파르마 대성당에 있는 안토니오 다 코레조의 천장화, 이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천장화가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천장화,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미켈란젤로가 대단한 사람인 게, 시스틴 예배당의 천장화는 그림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전에는 벽화가 중요했지 천장화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미켈란젤로를 확 바꿔버렸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게 1518년에서 12년인데 불과 20년 후에 이런 천장화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장차 17세기에 바로크 시대에는 뭐 천장을 전부 이거보다 훨씬 더 아주 과격하게 장식을 합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미켈란젤로의 시스틴 예배당의 천장화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다양한 그림, 이게 팔각의 그림인데 다양한 그림들이 있는데, 푸스케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랑에 관련된 또는 그리스 신화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첫 장면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 팔각형에 비너스가 자기 아들 큐피드에게 저 지상에 있는 저 푸스케란 저 여자애가 이쁘다고 잘난 체하는데 혼내줘라, 그렇게 지시를 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죠. 저번에 빌라 키지 또는 빌라 파르네시나의 푸스케 로제의 그 장면도 비너스가 지상을 가리키면서 자기 아들 큐피드에게 쟤를 좀 혼내줘라고 말하는 건데 비슷하죠. 이거거든요. 그림 없구나. 그래서 여기 뭡니까? 이 백종과 이런 것들이 끄는 마차를 타고 비너스가 큐피드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랑에 관련된 다양한 장면들이 극단적인 단축법을 써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서쪽입니다. 이 서쪽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쪽에서 이야기가 시작돼서 여기에 요 위에 서쪽 위에 여기 요 팔각형에 비너스가 여기 요 팔각형 여기 이제 프스케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비너스가 보시면 비너스가 자기 아들 큐피드한테 백조가 끄는 마차를 탔는데 이건 뭡니까? 빌라 파르네시나에서 비너스가 큐피드에게 가리키면서 혼내줘라고 말하는데 또 비너스가 뭡니까? 열받은 비너스가 비둘기가 끄는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여기는 그런 마차가 아니라 백조가 끄는 백조인지 거인지 모르겠는데 백조 아니면 거인데요. 그거 끄는 마차를 타고 비너스가 큐피드한테 프스케를 혼내주라고 말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거랑 비슷합니다. 장차 시어머니 될 여자가 며느리를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시작되는데 요 서쪽 면에는 요 아래 여기엔 다양한 사랑에 관련된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요 서쪽 면에는 이제 프스케의 시련이나 이런 건 다 여기서 끝났고 여기는 잔치를 준비하는 겁니다. 프스케랑 큐피드가 결혼을 해서 그 결혼식 잔치를 준비하는데 그것보다 뭡니까? 벌거벗은 여성과 남성들의 몸이죠. 네? 여기 이제 이 장면인데 이 서쪽 면입니다. 이 중간에 보시면 벌거벗은 여성들과 남성들이 잔치를 준비하는데 더더욱 재밌는 것은 여성들은 사람 같죠. 뭐 요정이지 뭐지만 남성들은 사티루스들이거든요. 이 사티루스들이 성기 부분은 가리고 이건 이제 사티루스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인데 남성의 과도한 성욕을 상징한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이 그리스 신화에서 사티루스들은 남성의 과도한 성욕을 나타낸단 말이죠. 이거를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그리면 포르노라고 찍히니까 사티루스를 그려서 이러는 건데 이런 사티루스들랑 젊은 여인들이 풍만한 몸을 자랑한 여인들이 같이 결혼披露宴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누드 잔치죠. 완전히 누드 잔치입니다. 그래서 옆에는 이건 뭡니까? 머큐리. 그 주피터의 사자. 히랍 시에서는 헤르메스. 로마 신화에서는 머큐리가 여기 날아다니니까 이 발에도 날개가 있고 이런 날개가 머큐리가 좀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을 부릅니다. 신들이 이제 축하해 주기 위해서 피로에는 오는데 머큐리 구하니까 사람들이 환영하는 광경이고 그 옆에는 강이 있고 샘물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샘물의 알레고리를 남성과 벌거벗은 여성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그 빌라 파르네시나에서 봤던 누드들의 잔치 그거 아니까 천장에 신들이 회의를 하고 신들이 결혼披露宴 하면서 벌거벗고 춤을 추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나갔죠. 완전히 뭐 정말 온통 심지어는 풍경에도 샘물 이게 샘물입니다. 샘물에 맞으면 알레고리죠. 샘물을 이런 남성과 여성으로 표현해서 완전 누드들의 잔치 그 위에는 큐피드들이나 이런 푸토들이 즐겁게 노래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삶의 기쁨 삶의 기쁨인데 삶의 기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남녀의 관계니까 그런 걸 아주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페스툰 우리가 빌라 파르네시나에서 천장을 뭐니까 이런 걸 꽃줄 장식을 페스툰이라고 했죠. 각양각색의 꽃들, 과일들 뭐 그것들 100몇십 가지를 해서 장식을 했는데 그 정도로 정교하진 않지만 여기 팔라초테 프스케 방에도 이게 페스툰입니다. 꽃줄 장식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히 보시면 꽃줄 장식이죠. 꽃줄 장식에 그 아래 남녀 누드들로 가득 찬 꽃줄 장식. 이거랑 거의 비슷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말하자면 야하게 그렸죠. 훨씬 더 야하게. 그래서 이제 그게 서쪽이고 요게 서쪽하고 북쪽입니다. 서쪽하고 북쪽. 서쪽하고 북쪽인데 북쪽은 뭐냐? 아, 남쪽. 이게 서쪽이고 그다음에 남쪽을 보시겠습니다. 남쪽은 이런 장면에서 뭐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광경입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를 하고 있는 광경인데 여기 잔치를 하려면 뭡니까? 그릇들이 나오니까
각양각색의 그릇들 그려놓고 사람들이 거나하게 취해 있습니다. 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술도 마시고 또 뒤에는 이국적인 동물까지 그려놨어요. 코끼리 등등, 기린 이런 이국적인 동물들이었습니다. 낙타 아주 이국적인 동물까지 그리고 이것도 페스티니죠. 그래서 맨 오른쪽 요 남쪽 면에 맨 오른쪽은 결혼식 피로연이 이제 끝나갑니다. 결혼식 피로연이 끝나서 결혼을 했죠. 큐피드랑 푸시케가 딸을 낳았어요. 그게 볼리프타스입니다. 볼리프타스는 육체적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큐피드랑 푸시케가 인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푸시케가 그 시어머니의 온갖 그 박대를 이겨내고 겨우 결혼해서 뭘 낳냐? 딸을 낳는데 볼리프타스는 그러니까 그 육체적 쾌락입니다. 뭐 육체적 쾌락.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아주 정말 굉장히 관능적이죠. 뒤에는 뭡니까? 사티루스들이 뭘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잔치에 쓸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고 술을 따르면서 큐피드랑 푸시케가 누워 있고 이미 딸을 낳았어요. 볼리프타스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어떤 신이 뭐냐? 남자 신이 있고 건하게 취한 나이 든 신들이 있고 여기 뭡니까? 호랑이, 사자, 별 그 이국적인 동물들 그런 것들 있죠. 이국적인 동물이 있고 그 옆에 아마 아폴로 아니면 마르스일 텐데 아폴로는 마르스가 남성 누드 훨씬 노골적이죠. 아까 우리가 본 그 빌라 파르네시나에 비해서 훨씬 노골적입니다. 노골적인데 여성이 뭘 갖다 주는 그런 장면이고 그 옆에도 늙은 남자지만 무슨 심부름을 하는지 전부 이렇게 누드로 가득 찼고 뒷배경은 기린이나 이런 다양한 이국적인 동물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게 남쪽 면입니다. 남쪽 면. 그러니까 위에는 푸시케 이야기가 있고 다양한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잔치가 끝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볼리프타스 육체적 쾌락을 의미하는 볼리프타스란 딸을 낳은 푸시케랑 큐피드가 누워있고 이런 장면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쪽 면은 지난번에 설명을 좀 드렸죠. 정말 대단히 충격적인 장면이죠. 거의 4m에 달하는 폴리페무스. 근데 이 폴리페무스가 크기가 거의 4m에 달한다고요. 그 엄청난 그런데 그 우리가 본 이 빌라 파르네시나에서는 갈라테아가 주인공입니다. 그죠? 갈라테아가 주인공이고 폴리페무스는 도망가는 갈라테아를 그러니까 흠모하는 그런 역인데 여기는 그림이 바뀌었죠. 이 그림에서는 뭡니까? 폴리페무스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큰 몽둥이 들고 있는데 뭐 이건 노골적으로 남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그림이 야해졌죠.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는 여성을 흠모하는 폴리페무스인데 이거는 뭐 자기의 남성을 과시하는 폴리페무스죠. 그리고 여기 뭡니까? 조그맣게 갈라테아랑 갈라테아의 애인을 그려놨으니까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폴리페무스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폴리페무스 뒤에 정말 충격적이죠. 2m, 2m50으로 두 그림. 하나는 주피터 또는 제우스가 올림피아스, 알렉산더 대왕의 생모, 그러니까 왕비죠. 마케도니아 왕국의 왕비랑 관계라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파시파인데 이 그림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그림은 우선 그렇죠. 발기한 남성 성기를 과감없이 그렸고, 그러니까 이거는 프루타르크 영웅전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워낙 위대한 사람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인간의 자식일 수가 없다. 제우스 또는 로마 용어로는 주피터의 자식이다. 그래서 주피터가 뱀으로 변신해서, 왜냐면 플루타르크에 따르면 플루타르크 영웅전은 이 올림피아스, 알렉산더의 생모인 올림피아스가 올림피아스가 뱀을 이렇게 좋아했대요. 항상 주변에 뱀들을 거느리고 살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돌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주피테르가 뱀으로 변해서
성기를 발견한 성기를 두고 올림피아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죠. 공개적인 장소에 무려 크기도 2m, 2m 50이니까 실물 크기, 사람 거기 실물 크기보다 컸으면 컸지 작진 않죠. 여기가 2m 50이니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물론 팔라초테는 쉬고 놀고 즐기는 빌라입니다. 말하자면. 제목은 이름은 팔라초지만. 그렇지만 대단히 충격적인 장면이죠. 대단히 충격적인 장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한 것은 이게 이제 그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거든요.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 알렉산더 대왕의 생부죠. 근데 뒤에 제우스를 상징하는 제우스의 동물인 독수리가 제우스가 벼락을 내린 데 쓰는 벼락으로 그 필리포스 2세의 눈을 멀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 자체도 굉장히 완전 포르노죠. 포르노에 가깝지만 뒤의 내용도 상당히 의미가 깊은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포르노가 아닌 게 여기 이제 마케도니아죠.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올림피아스랑 왕비로 맞아서 알렉산더를 낳았는데 플루타르크는 그걸 그렇게 해석 안 하고 알렉산드로스 대왕 같이 위대한 사람은 인간의 자식일 수가 없다. 제우스 또는 주피터의 자식일 거다 해서 이런 걸 이제 그거를 플루타르쿠스가 영웅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줄리오 로마노가 그걸 받아서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서 이거를 이 정사 장면을 훔쳐보는 필리포스가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았지만 필리포스의 눈을 멀게 하는 이야기는 이게 이제 올림피아스 그 얼굴이죠. 알렉산더 대왕이고 우선 줄리오 로마노가 이런 야한 그림도 많이 그렸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게 러버, 그러니까 연인들이란 그림입니다. 보여드렸는데 이게 163, 337cm인데 1525년 바로 요 그림을 그리기 직전에 줄리오 로마노가 그린 그림입니다. 굉장히 야하죠. 근데 비슷하죠. 젊은 남녀가 있는데 노파가 그거를 염탐하는 그런 장면인데 굉장히 장면이 야하죠. 남성이 여성의 이 아랫도리를 벗기는 장면이니까 굉장히 야한 장면이죠. 그래서 줄리오 로마노가 이런 그림을 물론 줄리오 로마노는 종교화도 잘 그렸습니다. 라파엘로의 수제자였어요. 그렇지만 이런 그림도 꽤 그렸고 가장 적인 게 그죠? 굉장히 비슷하죠. 이게 1525년에 그린 거고 이거는 물론 패널화입니다. 패널에다가 유화를 그린 거고 이거는 벽화죠. 벽화인데 이제 줄리오 로마노가 뭘 했냐? 그 메르칸토니오 라이몬드라고 라파엘로 그림을 전문적으로 동판화로 만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라파엘로 그림이 이탈리아 그리고 유럽으로 널리 전파되는데 이 메르칸토니오 라이몬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판으로 찍어냈으니까. 근데 그 메르칸토니오 라이몬드랑 줄리오 로마노랑 합작을 해서 줄리오 로마노가 이 그림을 그리고 이게 체위죠. 체위. 다양한 남녀성의 성관계의 체위 그림이고 메르칸토니가 그걸 돈판으로 찍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교황청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황이 대흥노해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메르칸토니오를 툭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줄리오 로마노가 만토바로 간 것도 그를 피해서 간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것을 줄리오 로마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줄리오 로마노 그림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중에 베낀 그림인데 요게 요런 거 재밌는 게 그러니까 다양한 체위 그 성관계에 대해 체위를 써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원본들은 다 파기되고 나중에 또 모사본들이 나오고 막 난리를 났는데 요런 것들, 요 침대에 요런 상들 있죠. 요게 지난번에 버린 헤르마 또는 테르무라고 경계를 가리키는 거. 예? 요거는 줄리오 로마노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줄리오 로마노가 야한 그림도 많이 그렸습니다. 이건 줄리오 로마노의 데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런 그림인데 이 그림은 단순한 이런 포르노는 아닙니다. 왜 포르노가 아니냐면 요게 뭐냐? 요 독수리가 벼락을 치게 만드는 주피터의 무기로 이것을 염탐하는 필리포스 2세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은 원래 남성의 눈을 멀게 한다. 그런 거세를 의미하거든요. 남성의 눈을 멀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장면입니다.
주피터가 필리포스 2세의 부인을 겁탈했을, 그러니까 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필리포스 2세를 거세했다는 의미예요. 거세. 눈을 멀게 했다. 남자의 눈을 멀게 했다는 것은 거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신분석학적으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림입니다. 나름대로.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서양 문학에서 거세 이야기는,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하는 건 누굽니까? 오디푸스. 그 오디푸스가 자기 실수로 자기 모르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랑 결혼한 다음에 그 사실을 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눈을 멀게 만들거든요. 그게 거세라는 겁니다. 거세. 또 그래서 이제 그거고, 이게 오디푸스가 자기 눈을 스스로 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한다. 남자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은 거세한다는 뜻이고, 그거는 기독교도 있습니다. 삼손과 데릴라. 삼손과 데릴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데릴라가 삼손을 그 미인기를 써서 삼손을 잠들게 만든 다음에 머리칼을 자른 다음에 뭡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삼손의 눈을 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은 거세한다는 뜻입니다. 거세. 예? 저거에서 그 그리스 신화나 기독교에서나 똑같이 눈을 멀게 한다는 뜻은 거세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거세 관행을 실제로 눈을 멀게 하는 관행을 실제로 시행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동로마 제국입니다. 비잔틴 제국. 비잔틴 제국에서는 그 왕, 그걸 바실레우스예요. 그러니까 황제죠. 동로마 제국 또는 비잔틴 제국의 황제들이 서로 그 누가 이제 왕위를 차지하면, 황제위를 차지하면 서로 그 경쟁을 벌이는데, 승자가 패자가 되면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멀게 만들어서 수동에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눈을 멀게 만든다는 게 육체적으로 눈을 멀게 만들 뿐 아니라 상징적으로 거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으로서의 구실, 남자로서의 구실을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비잔팀이나 동로마 제국에서는 실제로 거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서양에서는 거세를 했습니다. 그 남자의 완전히 대를 끊어놓거나 그 완전히 정치적 권력을 완전히 박탈할 때는 거세를 했어요. 근데 동로마 제국은 아주 고약하게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경우도 있습니다. 눈을 멀게 하고 거세한 경우도. 그러니까 정말 잔인한 거죠. 이건 거세라는 거죠. 거세한 장면인데, 이 거세가 실명하게 만드는 거랑 거세랑 맞으면 그 같은 의미를 지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비잔틴 제국에서는 그 황제 계승자들끼리 싸움이 붙으면 그 나중에 패자는 대개 눈을 멀게 만들어서 수동으로 보내버렸는데, 그런 아주 정말 잔인한 그 관행을 아주 뭐랄까 체계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비잔틴 제국이 이게 10세기 초반, 10세기, 11세기 서양 지도입니다. 이게 샤를마니의 프랑크 제국이고, 요거 10세기, 11세기에는 스페인은 이슬람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프랑크 제국이고, 이건 슬라브족도 살고 있었고, 여기 동로마 제국이 이렇게 있었는데, 동로마 제국의 위에 불가리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불가리아 제국이 한때는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불가리아 제국이 7세기에서 11세기까지 지속되는데, 그래서 불가리아 제국이 끊임없이 비잔팀, 동로마 제국을 괴롭혔어요. 그랬더니 이 동로마 제국의 바실리우스 2세가 황제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 불가리아 제국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1014년에 비잔틴 제국하고 불가리아 제국하고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전에는 대개 불가리아 제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 비잔틴 제국이 굉장히 불가리아 제국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근데 1014년 7월의 전투에서는 비잔틴 제국이 이겼습니다. 이때 비잔틴 제국이 불가리아 제국의 군대 14,000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14,000명을.
그러니까 14,000명은 굉장한 숫자죠. 지금도 큰 숫자인데 당시로는 굉장히 큰 숫자인데, 그래서 불가리아 제국이 휘청했습니다. 자기 군대 무려 14,000명이 잡혀갔으니까. 근데 한술 더 떠서 당시 비잔틴 제국의 바실리우스 2세가 어떻게 했냐? 그동안에 불가리아 제국이 계속 비잔틴 제국을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그 14,000명을 죽이거나 이러지 않고 그 말하자면 애꾼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장님을 만들어서, 완전히 장님을 만들어서 불가리아 제국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14,000명의 군사에 눈을 다 멀게 해가지고 죽인 게 아니라 불가리아 제국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불가리아 제국 어떻습니까? 그들이 눈이 멀어서 돌아왔으니까 그들을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14,000명이니까 최소한 14,000명이 있어야 그들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가리아 제국이 결정타를 맞았어요. 그래서 불가리아 제국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실리우스 이수가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불가르족의 학살자입니다. 불가르족의 학살자. 958년에서 1025년까지 살았는데 11세기 초반에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황제인데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한 게 그겁니다. 불가르족의 학살자. 14,000명을 학살한 게 아니라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주 그래서 불가르 제국이 이렇게 크고 비잔틴 제국이 이렇게 컸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이게 그 장면입니다. 전부 눈을 멀게 만들어 가지고 불가르 제국이 불가리아 제국이죠.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잔인무도한 거죠. 14,000명을 포로로 잡아서 그들의 눈을 다 멀게 가지고 그 나라로 돌려보냈으니까. 그게 바실리우스 2세의 이쪽에서 보면 대업적이고 이쪽에서 보면 만행이죠. 근데 하여튼 동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비잔틴 제국은 황제 계승자들끼리 서로 싸우면 패자를 신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잔인무도한 거죠. 근데 그게 거세랑 같은 점에서 이 장면이 그겁니다. 단순히 주피터가 올림피아스를 관계할 뿐만 아니라 필리포스 2세를 눈을 멀게 한다. 거세한다는 그런 내용의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파시파에, 미노스의 부인 파시파에가 황소에 미쳐서 거푸집을 만들었는데 그 암소의 성기를 보여줌으로써 남녀성 성기를 같이 보여줬으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그림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제우스가 페니케의 공주를 납치해서 유로파를 납치해서 크레타 섬 가서 미노스라는 아들을 낳고 그 미노스가 왕이 돼서 파시파에가 왕비가 됐는데 왕이랑 왕비가 다 거만하게 구니까 그 미노스한테 화가 난 넵튠 또는 포세이돈이 미친 황소를 보내서 크레타를 짓밟게 만들고 그 다음에 파시파에가 딸들이 있습니다. 그 자기도 굉장히 이쁘게 생겨서 자기가 비너스보다 훨씬 더 이쁘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너스 여신이 화가 나서 파시파에랑 파시파의 딸들한테 너희들은 영원히 저주받은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저걸 내립니다. 그래서 그 파시파에가 이 크레타 섬을 짓밟은 황소한테 미쳐서 나중에 데다로스라는 장인이 암소 거푸집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나오는데 이거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 암소의 성기를 그림으로써 정말 굉장히 충격적인 그림이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 뭐냐? 파시파에가 미노타우로스라는, 위는 황소고 아래는 사람을 낳았다는 거죠. 미노타우로스. 그래서 그 미노타우로스를 미궁에다 가둬놨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테세우스가 미궁 속으로 들어와서 미노타우로스를 죽이는, 이건 로마 시대 그러니까 바닥 장식, 일종의 모자이크입니다. 로마 시대 바닥 장식이고, 근데 이 미노타우로스, 미노타우로스를 가장 즐겨 그린 화가 중에 한 사람이 피카소입니다. 아니, 가장 즐겨 그린. 그러니까 아마 미술가 중에서 미노타우로스를 가장 많이 그린 화가가 피카소일 거예요. 이게 피카소의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게 미노타우로스고 유명한 잡지의 표지인데 잘 그렸죠. 예? 피카소가 이 미노타우로스가 상징, 그러니까 남성의 상징이죠. 상징을 들고 있었는데 피카소가 미노타우로스 그림을 가장 많이 그린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펜으로 이 미노타우로스 관련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펜으로. 이건 펜으로 해서 찍어낸 겁니다. 판화로. 펜으로 그린 다음에 판화로 찍어가지고 근데 이 피카소가 미노타우로스가 재밌는 존재잖아요. 그런 남성의 어떤 야수성 뭐 그런 거였는데 하여튼 그런 신화가 여기 푸스케방의 동면에 이 팔라초의 대 푸스케방의 동면에 여기에 거대한 폴리페무스 그리고 주피터와 올림피아스 그리고 파시파의 이야기 이게 딱 그려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팔라초 대 푸스케방은 푸스케랑 큐피드의 사랑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랑, 저주받은 사랑일지도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1530년에 신성 로마족의 카를로세가 이 팔라초테가 하도 이 푸스케방이 정말 그 화려한데 하여튼 그 야하게 그렸다는 소문을 듣고 팔라초테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 방에서 연애를 했다는 거죠. 네? 이 방에서 이 푸스케방에서 예, 그 다음에 북면도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위에는 그 북면도 요 벽에 재밌는 그림이 있는 게 비너스랑 마르스 군신의 이야기입니다. 비너스랑 마르스의 군신 그 둘의 사랑이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면 비너스는 너무 이쁘게 생겼으니까 신들이 질투를 해서 불카누스라는 대장장인 신, 아주 못생기고 나이가 많고 한쪽 다리를 저는 그 남자 신하고 결혼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너스가 너무 이쁘니까. 근데 비너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바람을 피웠죠. 그래서 군신 마르스, 전쟁의 신이죠. 히랍신에서는 아레스, 군신이 제일 힘이 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너스랑 마르스가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기 북쪽 면에는 여기는 뭐 푸스케 관련 그림들이고 비너스랑 마르스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비너스랑 마르스가 목욕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그 야하죠, 그죠? 목욕을 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 장면이 더 웃기는데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비너스랑 마르스가 목욕을 하는 장면인데 이 두 번째 장면은 뭐냐? 비너스가 군신 마르스랑만 바람을 피웠냐면 아도니스라는 그 인간, 그러니까 목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군신 마르스가 아도니스랑 있는 비너스를 그 발견하고 열을 받아서 칼을 들고 아도니스를 쫓아가는 장면입니다. 예? 이거 비너스가 말리고 비너스 옷을 제대로 못 입었죠. 아도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엉덩이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야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희극적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쪽 장면에서는 비너스랑 마르스가 사이좋게 목욕을 합니다. 근데 이쪽 장면에서는 비너스가 아도니스랑 바람을 피우니까 이 마르스가 칼을 들고, 그러니까 저 비너스나 아도니스는 옷을 벗고 있었겠죠. 이 군신 마르스가 칼을 두고 아도니스를 쫓아가는데 그걸 말리는, 그러니까 보면 다들 깔깔대고 웃었겠죠.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고, 여기는 바쿠스, 술의 신 바쿠스랑 아드리냐네랑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면에서 사랑의 장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주피터랑 올림피아스처럼 아주 충격적으로 거의 포르노 그런 그림도 있고, 이렇게 재밌는, 사랑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로 해서 전체가 사랑 관련 장면이고 아주 희극적인 장면들. 이거는 푸시케가 황금 양털을 얻어오라는 비너스의 명령인데, 여기에 보면 아마 강의 신이나 이런 신인데 이런 식으로 희극적인 장면, 그러니까 에로티즘 그리고 코믹한 거, 이런 것들을 같이 많이 그려놨습니다. 이 네 가지 벽면에 보시면 뭐 정말 어디를 둘러봐도 누드들로, 완전히 다 벗은 누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빌라 파르네시나는 완전 물론 이것도 누드가 많지만 그렇게 누드는 많지 않은데 이거에 비하면 훨씬 더, 그러니까 맞으면
그 에로틱한 정도가 아니죠. 거의 뭐 포르노의 잔치? 거의 그렇게 볼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그래서 여기 빌라 파르네시나의 이런 천정장식, 이거는 남녀성 누드로 가득 차 있지만 어느 정도 절제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다음 매너리즘 그림에서는 절제가 깨집니다. 완전히 흐드러지는 거죠. 네? 보시면 뭐 완전 누드로 가득 찬 이런 그림을 드리고 종교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 벽면 내벽에 이 프스케방, 팔라초테의 벽면 내벽에 여기 글자들이 써 있습니다. 네 벽을 둘러싸면서 라틴어로 글자들이 들어써 있어요. 라틴어로. 그게 무슨 내용이냐? 요겁니다. 뭐냐? 이 방은 페데리코 곤차가가 업무를 마친 다음에 즐겁게 쉬고 즐기면서 재충전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여기에. 이 내면에, 보시죠. 페데리코 곤차가가 공작 궁전에서 업무를 마치고 여기 와서는 쉬고 즐기면서 재충전하는 공간이라는 글자를 딱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 빌라 키지, 빌라 파르네시나의 장식을 모방했지만 훨씬 더 그 야하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득 쳐놨단 말이죠. 그게 팔라초테의 프스케방입니다. 요 방.